네, 세모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입니다.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가 됐죠. 우리나라가 올해 2025년도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정확하게 20%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이제 우리가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50대, 60대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예전만큼의 체력, 예전만큼의 열정이 솔직히 남아있지 않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우선은 이렇게 안 좋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일을 빨리 그만두고 나는 빨리 은퇴할 거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빨리 쉬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면 정말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평생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여행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여행의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막상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난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되게 좋은데 점점 걱정이 되고, 내가 이게 돌아가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리가 이제 한동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파이어족,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판타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우리가 레저나 문화생활을 하면서 주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은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힘든 일을 벗어나서 좀 매일 자유롭게 한 달, 2달, 1년, 2년을 계속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불안감, 그리고 초조함, 그리고 생각보다 그 여가 생활이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60대 정도가 되면 이제 내가 일할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예전처럼 체력도 열정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럼 빨리 그냥 어려워지더라도 은퇴를 해버릴까? 이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50, 60 이후에 20, 30대만큼의 열정적인 어떤 그 체력이나 열정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60까지의 정년 말고 60부터 70, 최근에는 건강만 허락된다면 75세까지도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대의 취업자 수보다 60대 취업자 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많거든요. 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생계형 경제활동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40대 50대라고 한다면 아직 은퇴까지는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난 60만 되면 그냥 딱 회사에서 정년만 채우면 빨리 그만두고 놀아야지, 쉬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물론 높은 소득은 불가능하겠지만 굉장히 작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감사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사회활동을 연장하겠다라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나를 60 또는 뭐 50대 중반까지 말고는 고용을 안 할 테니까 그럼 어떡하지?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60부터 70, 건강이 허락된다면 75세까지 소득이 낮더라도 세컨잡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컨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어떤 일로 세컨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컨잡이라는 것은 그 전에 했던 생계형 경제활동과 달리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 돼야 됩니다. 왜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 돼야 되느냐? 아무래도 우리가 정년 이후에 일을 하게 된다면 뭐 엄청나게 특별한 기술이나 엄청난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소득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으려면 그 일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또는 여러분 사업에서 하고 있는 일, 어떻게 여러분하고 맞으신가요? 뭐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맞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자, 그 일은 여러분 30년, 25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 먹고 60, 70에는 절대 못한다. 그냥 그때는 내가 소득이 정말 떨어지더라도 말이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것은 40대, 50대, 60대의 우리 구독자분들 60 이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이 뭔지를 일단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50대, 60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돈이 될 거냐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나를 강제로 맞추지 마시고 어떤 일이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다가 강제로 돈을 맞춘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조금 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 자,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70세 때 열심히 사회활동하는 거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나 50대 은퇴할 거야, 60대 은퇴할 거야, 그리고 난 은퇴하고 세계 여행을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뒤처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 지금의 20, 30대들 외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연령, 뭐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은퇴를 많이 했고요. 저처럼 이제 50대로 이제 넘어간 분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서 결핍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뭐 밥을 굶을 정도의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결핍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의 20, 30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983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가난한 집이거나 뭐 부잣집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그리고 나왔고 본인들은 많이 못 느끼겠지만 과거 기성세대들보다 소득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소득도 훨씬 높다는 거는 아마 공감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택배도 없었고 배달도 없었고 심지어 놀토도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아도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월급 200~300을 받아도 해외여행을 가고 그리고 명품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훨씬 더 옛날에는 없었던 파인다이닝이니 입으로 열거하자면 뭐 정말 끝도 없는 정말 예전 사람들보다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소득도 많이 높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를 따지면 과거의 기성세대들보다 매우 낮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돈 많이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썼는데 행복지수 낮잖아요. 이게 결국은 돈이라는 건 항상 돈의 절대 금액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대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 아파서 죽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훨씬 더 적게 소비하더라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미래의 비범한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대 5명 중에 1명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됩니다. 5명 중에 1명. 8대2의 법칙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싶다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5명 중에 1명만이 그 결과물을 손에 잡게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비범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범한 미래를 꿈꾼다면 비범한 행동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돈을 적게 쓰고도 만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돈을 적게 써야 미래의 경제적 준비가 잘 돼.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돈을 적게 쓰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여행도 가고 싶고 가방도 사고 싶고 노트북도 받고 싶고 차도 뽑고 싶고 외식도 좀 자주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자꾸 상충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여러분,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효용이라는 게 뭐냐? 새롭게 한 가지를 계속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생기는 만족이 한계의 효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귤이 5개가 있어. 이제 첫 번째 귤을 까서 먹었습니다. 너무 새콤달콤하고 맛있죠. 너무 행복하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이 만족을 효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100이에요. 자, 두 번째 귤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첫 번째 귤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귤도 맛있겠지. 그리고 딱 먹어. 아까는 100이었는데 뭐 맛있긴 한데 70밖에 안 행복해요. 이게 귤이 좀 당도가 떨어지나? 그리고 세 번째 귤을 바로 먹었어요. 이거는 50밖에 안 행복해.
그래서 이제 계속 먹게 되면 점점 줄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귤은 100이었는데 두 번째 귤은 70이고 그 다음에는 50이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물론 한 개 먹은 것보다 세 개 먹은 게 만족도의 총량은 높죠. 왜냐하면 100이었고 그 다음에 70이었고 그 다음에 50이었으면 세 개를 먹은 사람은 220만큼 만족한 거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새롭게 추가적으로 먹는 귤을 먹을 때마다 새롭게 증가하는 만족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한계 효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귤을 왜 5개를 바로 먹으려고 했을까? 그냥 하나 먹고 정말 만족했지 않습니까? 배? 이 나머지 4개 귤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이따 저녁에 먹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먹으면 어떨까? 내일 아침에 딱 먹잖아요? 그러면은 또 100만큼 만족이. 와, 너무 맛있네. 또 첫 번째 귤만큼의 만족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앞에 5개의 귤을 모두 소비했을 때와 이렇게 일정 간격을 두고 소비하는 거와의 차이가 뭐냐? 그게 바로 중간에 소비와 소비 사이에 약간 인터벌을 두는 겁니다. 소비와 소비 사이에 인터벌을 두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예산이죠. 귤을 먹는 예산이 있었다 그러면 귤을 하나 먹고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 먹어야 되네. 그리고 인터벌이 자동적으로 생기잖아. 그럼 그 다음번에 귤을 먹으면 또 그 첫 번째 귤, 우리가 5개의 귤을 소비할 때 이 5개의 귤을 모두 일본 귤과 같은 만족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행을 1년에 한 번 가라. 여행을 1년에 한 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행 예산이 딱 한정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여행을 1년에 한 번 가는 거야.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한 번 갔을 때 그 여행의 만족도가 엄청 높죠. 근데 여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예산 같은 거 세우지 않고 여행을 3개월에 한 번 간다. 그럼 어때요? 처음에 갈 땐 행복하죠. 두 번째 갈 땐 지난번보다 좀 약간 돈만 많이 쓰고 좀 하여튼 근데 좀 더 재밌으려고 또 가. 그러면 돈이 자꾸 걱정. 돈 너무 많이 썼는데. 아니 뭐 좋긴 한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심리를 우리가 컨트롤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있느냐를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여행 예산뿐만 아니라 무슨 예산이? 외식 예산, 문화 레저 예산. 그죠? 심지어는 외식 예산 안에서도 치킨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럼 좋아할수록 예산을 만들어라. 그럼 치킨 좋아하시죠? 그럼 치킨 예산을 만들면 어때요? 뭐 한 달에 우리가 치킨을 몇 번 먹냐? 열흘에 한 번 정도 치킨 시켜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치킨 예산은 3번이면 뭐 예를 들면 치킨 예산이 10만 원이야. 그러면 그 10만 원 안에서 먹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계속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그냥 치킨을 시켜 먹으면 치킨이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많이 소비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절히 안배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또 이 경제에서 얘기하는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돈 관리에 접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아직 60대가 안 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뭐 느껴집니다. 나이 먹어서 돈이 없다는 것은 정말 재앙이죠. 그러면 뭐 젊었을 때 돈이 없는 건 어떠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돼요. 어디 가서 밥을 좀 사주세요. 얻어 먹어도 돼요. 젊음의 특권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너는 아무것도 안 꾸몄을 때가 이뻐. 야, 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마. 너는 하나도 안 해도 이뻐.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먹고 젊은이들을 보시면 압니다. 진짜 그거 자체가 반짝반짝해. 오히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이상해. 그냥 그 젊은 자체가 좋은 거거든요. 젊음이라는 거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음은 가능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음은 가능이 많으면 안 돼. 가능성이 많아야 돼. 가능과 가능성의 차이가 뭐야? 내 앞에, 우리 집 앞에 람보르기니가 서 있어. 그 누구 차 주인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람보르기니를 가능으로 갖고 있는 거야. 언제든지 탈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람보르기니 탄다. 이게 가능의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람보르기니를 안 사고 그 돈을 통장에 넣어놨다면 그건 가능성이죠. 그 사람은 그 통장을 보면서 야, 이게 5억을 가지고 내가 이걸 뭐 할까? 이걸로 투자를 할까? 뭐 집을 살까?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그게 가능성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람보르기니로 딱 뽑아버리면 그냥 람보르기니라는 가능은 생겼는데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통장이 비었으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젊음은 가능성이 있어야지 가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 5천만 원 있다고 야, 이거 뽑아다 차를 사자. 세계 유럽 여행을 가자. 그러면 그거는 가능으로 만들어 버림과 동시에 가능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저는 딱 느껴집니다. 말 몇 마디만 나누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보이는 거죠. 그런데 노인은 어때요? 노인은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뭔가 앞으로 뻗어나갈 게 없어요. 이제 가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와,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정말 비참한, 정말 어떻게 보면 재앙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끝없이 지금의 만족만을 위해서 소비를 하신다는 거는 미래의 가난을 확정시키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인생이 단 한 번뿐인데 지금 젊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좀 즐기고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좋은 게 뭐냐? 돈으로 그냥 이렇게 탁 포장을 안 해도요. 젊음은
그거 자체로 빛납니다. 그거 자체로 즐겁습니다. 돈을 물론 전혀 한 푼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과한 몰입을 하지 말아라. 저는 젊은 사람들이 롤렉스나 뭐 이런 걸 차고 다니는 분이 있어. 그런 거 보면 와 멋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안 들어요. 진짜 없어 보여. 아니 도대체 얼마나 보여줄 게 없으면 저 젊은 나이에 롤렉스를, 그러니까 롤렉스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멋있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찾는데 뭔가 보니까 롤렉스네. 나이가 한 지긋이 드신 뭐 60대 70대 60, 70을 지그시라고 하면 화내실 거고 한 뭐 70 정도 되신 80 정도 되신 어르신이 딱 차고 있는데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롤렉스다. 아우 멋있다. 20대 30대인데 한 10m 밖에서 봐도 딱 보이는 눈에 그냥 그 금빛.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진짜 애쓴다. 도대체 얼마나 보여줄 게 없으면 저런 거를 치감고 다닐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바로 들던데. 이 세상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세금, 죽음, 소비. 이 세 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내일 죽는다 그래도 내일까지 소비하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돈이 없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끔찍한 재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억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 와 100억이 있다 그러면 나는 당장 가서 페라리 한 대를 뽑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100억 가진 사람을 가서 만나보면 페라리를 안 사. 100억 정도는 그래도 페라리 한 대 살만하지 않나? 그런데 그걸 왜 사냐는 거야. 제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10억만 있으면 나도 그냥 빨리 일 안 하고 은퇴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 10억은 엄청난 돈이었거든.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됐으니까 은퇴 왜 안 하냐?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진 사람, 1000억을 가진 사람 만나면 난 1000억 가지면 그냥 아무도 안 하고 놀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아니라니. 1000억 가진 사람들 나름의 또 고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300만 원 버는 사람과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300만 원 버는 사람 10% 소득이 올라가면 30만 원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 3천만 원 버는 사람도 10% 소득 올라가면 300만 원 느는 거죠. 근데 300만 원 버는 사람은 30만 원 10% 소득 올라가잖아요. 그거 당장 써버립니다. 근데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10% 똑같이 10% 올라간 거예요. 300만 원 소득이 늘어나. 쓸까요? 안 쓸까요? 쓰고 싶어도 쓸 시간이 없어. 못 써. 이게 옛날 방식이었어. 근데 지금은 다 씁니다. 이제는 뭐 옷 한 벌에 뭐 500만 원짜리도 있고 밥 한 끼에 30만 원짜리도 있고 차 한 대에 뭐 2억짜리가 수두룩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벌면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돈을 써요. 그러니까 3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가보면 돈 없긴 똑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산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내가 그 1000만 원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1억 갖고 있는 사람과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100배 노력, 100배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1억을 가진 사람보다는 10억을 가진 사람보다는 100억을 가진 사람이 더 방어적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돈을 더 불리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굉장히 투기적으로 합니다. 근데 100억이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요구 수익률이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요구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게 이게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주식 사놓고 까먹어. 기억 상실증이. 그때 그 주식 사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주식 샀어? 몰랐네. 지금 어떻게 됐어? 그걸 까먹고 지금 몇 년째 냅둬가지고 지금 엄청 올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000만 원 투자해놓고 맨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산이라는 건 커질수록 돈이 막 늘어나면 여러분 이제 돈 많이 버는 분 많이 부럽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돈 고민이 있어. 왜냐면 옛날 같으면 돈만 많이 벌면 무조건 자산이 쌓였는데 이제는 돈만 많이 벌면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면 돈을 쓸 데가 없었어. 밥 한 끼를 먹어도 어차피 300만 원을 버나 3천만 원을 버나 밥 한 끼 10,000원 20,000원 먹는 거 똑같고 뭐 옷 사봐야 뭐 차이 나봐야 안 났는데 이제는 3천만 원을 벌어봐. 그러면 뭐 차도 바꿔야 되지. 차도 뭐 엄청 비싸잖아. 그죠? 뭐 옷도 좋은 거 밥도 좀 좋은 거 먹어야 되지. 뭐 이러니까 이거는 뭐 많이 버는 효과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물론 뭐 안 버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돈이 많고 적고 많다 그래서 뭐 고민이 다르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하면 절대로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재산 물려주고 용돈 타서 쓰는 분입니다. 용돈 내가 돈 줄 때는 그냥 와갖고 살살거리고 막 엎드리죠 자녀들이. 근데 돈 딱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야 좀 생활비 좀 줘라 그러면은 치사스럽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죽는 그날까지 돈은 증여해주면 안 된다.
증여와 상속 중에 어디가 유리하냐 그러면 뭐 당연히 증여는 세금이 좀 높죠. 왜냐면 공제가 적기 때문에. 상속은 공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상속이 유리하죠.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인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자산 가치 올라갈 때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지금 미리 증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일반론적인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고액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뭐 주식 같은 걸로 이렇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고액 상속에 대한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개정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정부가 마련했던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은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다시 재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상속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세금의 문제를 떠나서 자녀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미리 증여를 하시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을 물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자산 가치가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갑자기 급격히 올라갈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자산 가치가 커지기 전에 주시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죠. 두 번째 바보 같은 행동은 얼마의 돈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지도 않고 덜컥 손주 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손주 봐주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죠? 확실하게 황혼의 육아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육아를 하고 너는 그 대가로 얼마를 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언제까지는 내가 뭐 쉰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손주 이쁘다고 내가 봐줄게 이래버리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보 같은 짓이 바로 뭐냐면은 노후에 애들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큰 집을 그대로 이사가지 말고 유지하겠다. 방이 애들 오면 자야 되니까. 이러면서 큰 집을 유지하면서 그 관리비, 난방비 이렇게, 물론 뭐 돈이 너무 많아갖고 막 주체를 못한다. 뭐 그러면 뭐 할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다 독립하고 나서 집에 얼마나 옵니까? 솔직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주들이 그렇게 이쁘다고. 근데 이쁜데 제일 이쁠 때가 집에 갈 때. 그때가 제일 이쁘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와.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뭘 요리해서 아이들 먹이는 경우보다 나가서 다 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좋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50대나 60대에 많이 하시죠. 왜냐면 이제 내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정년이 끝나고 이러면서 이제 나도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컨잡이 필요하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60대에 딱 은퇴하는 사람은 적거든요. 왜냐면 60대에 딱 은퇴하고 그대로 그냥 앉아서 삼식이가 되면 또 배우자 눈치가 보입니다. 삼식이라는 게 뭐예요? 삼시세끼를 그냥 집에서 팍 먹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사회활동을 연장하라는 얘기는 꼭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면 그 사회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소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가 좀 절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던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게 되면은 그 여가 생활에 친구 만나 골프 치러 가 등산하러 가 이러면 돈을 엄청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 마땅히 할 일도 없는, 기술도 없고 그냥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자 이러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4가지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커피, 치킨, 피자, 베이커리, 이 4가지는 절대 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딱 뛰어드는 거야. 그러면 뭐 그냥 뛰어드나? 또 돈을 퇴직금에서 또 몇 억씩 갖다가 넣으면서 뛰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망하냐면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치킨, 피자, 커피, 베이커리는 대한민국에서 왜 안 망하느냐? 딱 안 망할 정도만 돈이 벌려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60, 70에 그 옛날만큼의 체력이나 열정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딱 안 망할 정도로 돈이 벌린다는 게 무슨 얘기야? 우리 가게 알바는 200만 원 받는데 맨날 그만두고 바뀌어. 왜냐면 어디 놀러 간다, 뭐 쉰다 이러면서. 근데 나는 걔보다 딱 50만 원 더 가져가는데 딱 10시간씩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확 망해버리면 내가 그만두고 안 하겠는데 딴 걸 해버리겠는데, 이거는 무슨 딱 내 250만 원 딱 그 인건비 나오는 수준으로만 벌리니까 이거는 그만둘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세컨잡에는 자본이 들어가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본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 자본이 잠식돼서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창업을 했는데 막 돈이 벌려.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어디 가서 150, 200밖에 못 벌었는데 딱 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가게를 열었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이 나와.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재료비 다 빼고도 500이 나와. 내가 이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여러분 그거 돈 벌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500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2억을 꼬라 박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2억이 나중에 100% 회수된다는 가능성에서 500이 나오면 500이 여러분 소득이 맞는데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렇게 500씩 한 1년 2년 하고 나서 야 괜찮다. 나중에 회수를 할 때 보면은 2억이 회수가 안 돼. 그럼 결국 500만 원은 내 돈 까먹고 있었던 거야. 내가 내 돈 넣어놓고 내 돈 꽃감 빼먹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한 달에 560만 원씩 회수를 해야 됩니다. 560만 원씩 3년을 회수해야 2억이 회수되거든요. 그게 다 회수돼야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 소득이지. 그리고 그 소득도 여러분이 거기 가서 근로를 10시간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2억을 투자하지 않고 어디 가서 그냥 내가 꼭 250, 300 안 줘도 된다. 그냥 월화수만 어디서 이렇게 가볍게 사회활동을 해서 150 번다.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리스크가 없는 일로 세컨 잡을 해야 돼. 많은 분들이 그래.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커피를 샵을 딱 열면은 인건비 좀 줄이면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50, 60 넘어서 바리스타를 하면은 손님이 카페에 들어오다가 나 얼굴 보고 나가요. 여러분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뜨고 나이 60 먹어서 남 밑에서 이렇게 실무 5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창업할 수 있냐? 못해요. 지게차 면허 따시는 분들 있죠. 뭐 중장비 면허. 중장비 면허 따갖고 내가 지금 30대 40대에 날고기는 그 친구들을 경쟁 안 돼요. 그러니까 생계형 경제활동보다 자아실현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일단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2의 프로젝트로 여러분들 창업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그 창업은 투자되는 금액이 없는 거를 선택하십시오. 투자되는 금액이 없는데 뭘로 창업해?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빨리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진짜 할 게 없으면 유튜브를 하세요. 진짜 그게 나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최근에 실버 유튜버라고 뜨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실버 유튜버가 뜨느냐 잘 보십시오.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주 시청층이 30대 40대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60대 70대 80대가 엄청나게 유튜브를 보는데 그 60대 70대 80대에게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이런 실버 유튜버들은 생각보다 공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이 안 먹을 것 같아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60, 70, 80대들이 소비하는 컨텐츠를 20대 30대가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거를 잘하더라도 이게 과연 인기가 있을까? 이게 돈이 될까?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돈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네. 인생에 누구나 다 목표가 있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런데 딱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성장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뭐 경제 칼럼을 쓰고 그동안 이제 책을 계속 쓰는 작가로서의 어떤 커리어, 뭐 예를 들면 그 베스트셀러 뭐 7위까지 갔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책을 쓸 때 왠지 뭐 탑3 한번 가보고 싶다든지 뭐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탑3 안에 갔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문제는 또 하고 나면 그게 또 뭐 별렇게 대단한 또 의미는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는 뭘까? 끝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성장 발전. 뭐 예를 들면 방송이다 그러면 맨날 패널로 나가다가 뭐 고정을 하고 싶다. 고정을 또 작년에 했어. 그러면 이룬 거잖아요. 그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번다는 의미는 여러분. 돈을 번다는 의미는 사실은 나를 위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돈이 많으면 나는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제가 돈이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 돈을 조금 그래서 벌었다. 근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쓸 수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벌면서의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돈 자체 결과물도 뭐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피곤해요. 오늘도 나가는데 아빠 돈 벌고 올게 이러고 나가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돈을 주는 일은 왜 돈을 주게 된 걸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뭔가를 파는 거거든요. 재화를 팔든 서비스를 팔든. 그럼 판다는 건 뭐야? 누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은 그걸 왜 살까요? 그게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구나.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오면 진료를 하죠. 그러면 그 환자의 필요는 뭐야? 아파, 몸이 불편해, 아 이거 좀 빨리 해결을 받고 싶어, 이게 필요야?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의 아프고 불편한 거의 필요를 해결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를 해결해 주고 돈을 받은 거잖아.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다 똑같아요. 누군가의 필요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고 돈을 받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네?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좀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의미가 다릅니다. 자, 오늘도 다른 누군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 필요를 해결해 주러 출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부자는 누구야?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나의 필요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돈 쓰는 거예요. 나의 오늘 목말라, 목마르다, 블루버틀 가서 한 잔 먹자. 그러면 그 블루버틀 커피라는 것의 필요를, 내 필요를 내가 해결하면 난 돈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해결할 건지 많은 다른 대중들의 필요를 해결할 건지를 잘 선택하세요. 그러면 나의 필요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필요는 하나도 해결 안 하고 나의, 가만히 앉아갖고 오늘 마라탕 먹고 싶다, 엽떡 시켜야 되겠다, 저녁은 치킨 먹자, 커피 한 잔 먹자, 뭐 가고 싶다, 그냥 앉아서 맨날 노상 자기 필요 해결할 일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야 이거? 그러면 그 가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 작가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철학적이라서 처음엔 그런 말을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런 말입니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이런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20대 때 들었거든요. 뭔 소리야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 왜냐면 나를 구원하라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나를 구원하는 일이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궤변이야,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제가 지금 한 얘기 있었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결국 그게 소득이 돼서 나한테, 내가 잘 되는 길이네. 야,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관점을, 돈 벌러 가야지. 성형외과 의사가 오늘 환자 몇 명이야? 10명? 오늘 환자 그 10명 얼굴 보면서 또 웃어가면서 여기를 고치고 저기를 고치고 하자, 이 얘기 해야 되나? 피곤하다, 돈 벌기 힘들다, 한 사람당 200만 원씩 해서 오늘 10명이면 2천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성형외과 의사가 이분은 진짜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거 얼마나 힘들까, 이걸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플라스틱 서저리가 아니라, 플라스틱 서저리도 의미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디가 얼굴이 사고로 인해 갖고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이렇게,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 재건 수술, 이런 거를 하시는, 물론 성형도 의미가 있죠. 성형도 더 이뻐지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붕대 딱 풀고 나서 막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글 막 감사의 편지 막 온대요. 내가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보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침에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도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러 가야지 이러면서, 제가 노년역에 지나다가 성형외과 엄청 많잖아. 성형외과 이름 중에 이런 거 봤어. 4월 31일 성형외과. 그 무슨 뜻일까? 4월 31일은 없지 않나? 그 무슨 뜻이에요? 인생에 여러분들이 없는 날을 선물하겠다는 거야. 난 뭐 찾아보진 않았어. 근데 내가 아마 그런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4월 31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이 아닌데 여러분의 인생에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너를 선물하겠다.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4월 31일 성형외과. 그죠? 그러니까 11월 31일 성형외과로 또 하면 안 될까? 11월 31일이 있나? 없죠? 가치 있게 쓴다는 거는 가치 있게 벌어야 돼요. 많이 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요즘 세상은 많이 벌면 가치 있는 거고 조금 벌면 가치 없는 거다.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목표가 보이더라고. 이제 뭐 유튜브나 작가나 방송이나 강사로는 그전 5년보다는 꽤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졌다. 근데 당신 목표가 뭐야 인생에? 그런데 딱 질문을 받았는데 뭐지? 갑자기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치 있게라는 게 이 가치라고 하는 걸 내가 딱 듣고 나서 느낀 게,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정말 경제관념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또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거를 유튜브나 방송이나 강의뿐만 아니라 어떤 컨텐츠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경제관념을 만들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만들자. 이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지. 네, 뭐 많이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게 건물주 아닙니까? 건물주. 건물주라는 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 아니라 뭐 조그만 상가 건물, 뭐 상가 주택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아파트보다 훨씬 싼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1층에는 뭐 슈퍼 같은 거 하고 위에는 이제 집 있는 그런 건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꼭대기층에 꼭 보면 주인집이 살아. 근데 주인집이 그 위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주인집이 살아야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서 월세 받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해. 왜냐? 공실이 없고 월세를 안 밀려요. 최소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월세 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들어와. 근데 단점이 뭐야? 수익률이 나쁘다는 거죠. 아파트는 들어가는 투자 금액에 비해서 수익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가 건물에 관심을 갖는다. 근데 상가 건물은 또 뭐가 문제냐면, 상가 건물은 수익률은 좋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공실만 없으면 나오는 월세가 굉장히 빵빵하다. 근데 문제는 자꾸 공실이 생겨요. 나가. 그리고 자꾸 뭐 깎아달라고 그러고, 상권이 바뀌었다는 동안, 그리고 뭐 고쳐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노후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 왜냐면 노후는 뭐야? 내가 은퇴했잖아. 은퇴하고 나 좀 놀아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자꾸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뭐 고쳐달라, 뭐 바꿔달라, 또 나간다, 뭐 이러니까 이게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노후 생활비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택으로 임대형 부동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파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비 자체 규모가 부족하진 않고, 노후 생활비라는 거 하는 것은 그 규모보다는 안정성, 연속성의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나는 있는 돈에 비해서 노후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가 건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투자될 수 있는 돈이 적으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떨어져 살면 안 돼. 떨어져 살면 관리가 안 돼. 위층에 살면서 관리가 돼.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막 일부러 막 출근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예를 들면 202호 아직 월세 안 냈다. 그럼 지나가다만 예, 근데 왜 월세 입금 안 해? 이러고 툭툭 던지는 이야기. 그리고 주인이 위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좀 다르거든요. 밑에 상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내가 뚝 떨어져 갖고 나는 어디 아파트 살고 저기 어디에 상가 그 갖고 있다. 관리가 안 돼요. 그냥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직업이야. 노후 은퇴가 안 돼.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다면 아파트로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연속성이 좋은 월세를 받으시고요. 2주택, 3주택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나도 전세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임대를 받아야 될 아파트를 월세를 주시고요. 나는 그 월세 받아서 훨씬 더 주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외곽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1주택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주택연금도 있어. 그죠?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 이하인 경우에 55세 이상에 넘는 배우자가 한 명만 있으면은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12억이라고 하면은 뭐 시세로는 한 14억, 15억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상가주택도 있고 아파트에서 받는 방법, 주택연금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활하지 않았을 때 아까 얘기했던 창업을 하시는데, 창업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유튜버들, 성공한 연예인들을 잘 보시면 좀 남다른 게 있죠. 남들보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참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뭐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연예인 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왕년에 잘 나가던 스타들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근황을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높게 올라간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어떤 그런 공포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막 지금 연예 활동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거 자체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가가지고 연봉을 받으면서 뛰는데 어디 잠깐 부상이 돼갖고 한 달 정도 쉬게 됐어. 근데 그럼 쉬면은 그냥 우리 같으면 야 어차피 월급 돈 나오는데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쉴 것 같은데 막 억울해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속상해하고 막 뛰어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그냥 돈을 보고 뛰는 게 아니에요. 경기에 못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연예인도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좋아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을 안 좋아하죠. 그럼 어떻게? 그럼 그 일은 오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돼요. 시니어의 인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일을 할까? 어떤 일 할까? 어떤 일이 돈 될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생각 안 하고 어떤 게 돈 될까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뛰어드니까 또 힘든 거야. 아니 물론 하기 싫은 일인데 한 500만 원 준다. 아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지.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돈은 다 적게 줘. 그러면 적게 줄 바에는 뭐야? 내가 어려서 꿈이 이거였는데, 어려서 내가 잘하는 게 이거였는데 돈을 적게 주더라도 여러분 좋아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Bravo My Life라는 노래도 있죠. 여러분 제2의 인생은 돈을 물론 많이 주면 너무 더 좋겠지만 설사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월요일날 눈을 딱 뜨고 출근하고 어디 갈 때 오늘 그거 하러 간다 라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 은행 지점장을 10년 20년 한 사람이 나와서 그 700 800 월급을 타다가 아씨 내가 야 700 800 타다가 뭐 어디 이렇게 문화센터나 또 어디 무슨 교실이나 뭐 학교 같은데 이렇게 그 금융 강사를 나가게 됐대. 근데 한 달에 뭐 이래저래 뛰어봐야 한 150번데 200도 안 번대. 나 안 해. 내가 지금 700, 800 벌다가 내가 그 200 받고 그거 어떻게 하냐. 돈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은행에 지점장을 10년, 20년 있었고 금융 전문가고 우리 많은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나는 재능 기부하겠다. 아이고 뭐 강사료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뭐 한 150, 200 받더라. 그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꼭 찾아야만이 이 시니어의 인생 후반전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안 떠오르죠? 안 떠올라도 돼요. 그게 나 그거 있는데 라고 떠올랐으면 벌써 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